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인공의 빛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빛을 자랑하는 스카이라운지 아스테리아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부유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보였다. 한유진은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심플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디자인은 우아했지만 주변의 명품 로고가 번쩍이는 드레스들 사이에서는 마치 수녀복처럼 검소해 보였다. 그녀는 구석의 테이블에 조용히 서서 샴페인 잔을 든 채 무심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구경꾼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훑어보는 전략가처럼 사람들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 그 안에 숨겨진 힘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사교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레스 코퍼레이션의 숨겨진 브레인, 전략 분석실의 팀장으로서 경쟁사인 대형 그룹의 임원들이 모이는 이 파티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신분을 몰랐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이었기에 오늘 밤 그녀는 그저 작은 무역,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원 한유진일 뿐이었다. 이런 익명성은 그녀에게 최고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때였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최미나가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유진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인물로 지금은 대형 그룹 사장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날개처럼 달고 있었다. 미나는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먹잇감을 찾은 맹수처럼 눈을 빛내며 걸어왔다. 최미나는 과장된 몸짓으로 유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유진 아니니? 네가 이런 곳에는 어쩐 일이야?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온 거니? 케이트린 스타프. 그녀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유진의 온몸을 찔러댔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이네, 최미나. 난 그냥 아는 분 초대로 잠시 들렀어. 그녀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미나의 도발에 말려들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미나는 분석할 가치도 없는 예측 가능한 변수일 뿐이었다. 이런 반응은 오히려 미나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초대? 누가 너 같은 애를 이런 파티에 초대한다는 거야? 아직도 그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면서? 월급은 제대로 나오니? 아, 내가 깜빡했네. 넌 원래부터 그랬지. 가난한 장학생 출신의 변변찮은 집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와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노골적인 시선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대형 그룹 며느리한테 제대로 밉보였나 보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욕적인 말들이었지만 유진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잔을 들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침착함이 미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틀렸니? 네 꼴을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여기서 꺼져.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소란스러움 너머로 났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We're leaving. 가까워졌고 이내 라운지 입구에 매끄러운 차체의 검은색 슈퍼카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한정판 모델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RS 코퍼레이션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그의 등장은 파티장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그가 걷는 길을 열어주었다. 권지혁은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한 곳, 모욕의 중심에 서 있는 한유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최민아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는 오직 유진을 향해 방금 전의 소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나직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가시죠. 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어붙은 최민아와 경악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권지혁을 향해 걸어갔다. 권지혁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파티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라운지 안에는 극도의 정적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으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최민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슈퍼카의 문이 닫히고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스카이라운지 아스테리아의 화려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들고 있었다. 유진을 태운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하고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차가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는 동안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파티장에서의 소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운전에 집중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유진 역시 창밖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최민아의 모욕은 개인적인 감정을 자극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최민아가 대형그룹 며느리라는 사실이었다.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괜찮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상태가 다음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지극히 실무적인 질문이었다. 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얻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데이터라니, 권지혁이 되물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최민아는 대형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판단력이 흐립니다. 오늘 밤 그녀의 행동은 대형그룹의 오만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우리 RS를 그리고 저를 완전히 얕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을 잠자코 들었다. 그는 이미 유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데이터와 전략으로 치환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아레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이유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그의 질문에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방금 전 파티장에서의 무표정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과 냉철함이 깃든 미소였다.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원래는 대형의 기술적인 약점을 파고들 생각이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가장 강력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입니다. 최미나와 그녀의 가문이 가진 오만함과 도덕적 해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략할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의 굴욕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방아쇠였고, 그녀는 기꺼이 그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전권을 맡겼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진은 그 목표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길을 설계했다. 차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유진이 임시로 머무는 안전가옥이었다. 내일부터 대형 그룹은 자신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주 비싼 값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유진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오직 승리를 향한 차가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지만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가 멈춰 서자 유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권지혁은 그녀가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돌렸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머릿속은 유진이 던진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 그는 피식 웃었다. 사람들은 한유진의 조용하고 평범한 외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순한 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품은 암살자였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이제 대형 그룹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빌라 안으로 들어선 유진은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방은 일반적인 여자의 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벽 한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시세와 기업 정보, 뉴스 피드가 빼곡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 수집한 짧은 대화 조각들, 임원들의 표정 변화, 그들의 관계망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어 거대한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었다. 오늘 밤 최미나가 뱉어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적의 수준을 명확히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일 뿐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공격하는 자. 그런 자는 전략가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떠올랐던 그 차가운 미소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제 체스판은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그녀는 첫 번째 말을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대형 그룹의 평화로운 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 파티의 소음이 사라진 다음 날 새벽,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남동의 고급 빌라,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한유진의 안전가옥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밤사이 그녀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은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통신 채널,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실시간 동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전쟁 지휘 본부와도 같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했다. 최미나의 얼굴이나 어젯밤의 모욕감 따위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대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성 계획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밤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의 계획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중이었다. 오전 8시 정각, 현관의 보안 시스템이 낮은 신호음을 냈다. 권지혁의 방문을 알리는 신호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음성으로 보안을 해제했다. 잠시 후 권지혁이 어젯밤과 똑같은 냉철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 그의 이런 소소한 배려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신뢰 관계를 말없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권지혁은 커피 한 잔을 유진의 책상 위에 놓아주며 방안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장 중앙에 떠 있는 대형그룹의 상세한 조직도와 재무제표,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머물렀다. 그는 불필요한 안부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밤새 새로운 그림을 그렸나 보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재구성한 전략 지도를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진 거미줄처럼 보였다. 네, 회장님. 기존의 B3플랜은 폐기했습니다. 대형의 기술적 결함을 공격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들이 방어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최미나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인적 사항, SNS 활동 내역, 그리고 주변 인물 관계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지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는 유진이 사적인 복수심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최민아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대형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상징하는 변수 C입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대형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짧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변수 C, 즉 최민아는 대형가, 차의 오만함과 도덕적 개입, 그리고 외부 위협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치도 없고요. 대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현재 대형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를 이용할 겁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프로젝트 관련 공급망 지도를 가리켰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원료는 남미의 한 작은 국가에 있는 코르보 케미컬이라는 회사에서 독점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처처럼 보이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심각한 노사 갈등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 리스크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거침이 없었다. 밤새 그녀는 대형의 가장 깊은 약점을 정확히 찾아낸 것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분석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미 유진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흔들 생각입니까? 그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RS의 유럽 지사를 통해 코르보 케미컬의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 컨설팅 자금을 지원할 겁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죠. 파업이 일어나면 원료 공급이 최소 2주간 중단될 것이고 대형의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차질이 생기겠죠. 이것이 그녀가 계획한 첫 번째 파문이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외부 요인을 이용해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대형 그룹은 이것을 RS의 공격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운이 나빴다고 혹은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느라 분주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진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계획을 승인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즉시 지원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럽 지사장에게는 제가 직접 연락하죠. 그는 유진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떠난 후에도 방 안에는 그가 가져온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권지혁이 떠나자마자 유진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몇 겹의 암호로 보호된 통신 채널을 통해 RS 유럽 지사의 핵심 인물에게 복잡한 명령어가 전달되었다.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 노조와의 접촉 방식, 그리고 파업 시기와 규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방 안에서 지구 반대편의 운명을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형 그룹 사장 부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아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다. 한유진, 감히 나한테. 그녀는 남편인 이강훈에게 달려가 어젯밤의 일을 과장하며 늘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당장 RS 코퍼레이션에 항의하고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업계에서 매장시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강훈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는 아내의 분노보다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의 실력자인 권지혁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더 짜증이 나 있었다.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그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권지혁이 직접 데리러 왔겠어? 그냥 하룻밤 상대겠지. 근데 당신 때문에 괜히 일이 껄끄러워졌잖아. 앞으로 그 남자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마. 알았어?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직 자신의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최민아는 남편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분을 사귀며 한유진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만을 생각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남미의 작은 화학 공장에서 일어날 파업은 그저 신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할 가십거리도 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유진의 모니터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깜빡였다. RS 유럽 지사로부터 온 암호화된 보고였다. Phase 1, A, Initiated. Target Response Confirmed. 1. A 단계, 시작됨, 목표 반응 확인. 코르보 케미컬의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만족감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돌은 던져졌다.
이제 거대한 호수 위에 어떤 파문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파문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영이라는 배를 집어삼키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코르보 케미컬의 파업 소식이 대영 그룹 본사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다. 그 소식은 긴급 보고서가 아닌 수많은 해외 지사에서 올라오는 일일 업무 보고 중 하나에 끼워져 있는 평범한 항목일 뿐이었다. 대형 그룹의 임원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에게 남미의 작은 화학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 분쟁은 발밑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보다도 못한 사소한 문제였다. 보고를 받은 사람은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이강훈 상무, 바로 최민아의 남편이었다. 그는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건성으로 넘겨보다가 공급 차질 예상이라는 문구에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반응은 우려나 경계심이 아닌 귀찮은 벌레를 본 듯한 짜증에 가까웠다. 그는 회의의 흐름을 끊고 싶지 않다는 듯 옆에 앉은 부하 직원에게 나직하게 지시했다. 현지 법인장 연결해서 돈이든 뭐든 원하는 걸 줘버리고 최대한 빨리 공장 돌리라고 해. 이런 사소한 일로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고.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 대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에게 코르보 케미컬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 역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형 그룹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힘과 자본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는데 익숙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서울의 한복판, 한유진의 지휘본부에서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유진은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대형 그룹의 내부 통신망 로그를 분석하며 그들의 안일한 대응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 한쪽에는 이강훈의 사진과 함께 그의 성향 분석 데이터가 떠 있었다. 목표물 LKH, 리스크 회피형, 단기 성과에 집착, 문제의 본질보다 외형적 해결을 선호함.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유진은 권지혁에게 보내는 중간 보고서에 짧은 코멘트를 추가했다. 1단계 작전 순항 중. 목표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음. 그들의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임. 그녀는 일부러 해결하기 쉬워 보이는 작은 문제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대영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이 돈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RS 측이 고용한 현지 컨설턴트들은 노조의 요구 사항을 더욱 복잡하고 교묘하게 만들어갈 터였다. 파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이 거대한 체스판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최민아는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의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 어젯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떠벌리고 있었다. 물론 자신이 당한 굴욕은 쏙 빼놓고 한유진이 어떻게 권지혁 총수를 유혹했는지에 대한 저속한 추측들을 늘어놓는데 열중했다. 분명해,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권지혁 같은 남자가 그런 볼품없는 여자한테 빠졌을 리가 없잖아. 분명 뭔가 약점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기술이라도 가졌겠지. 미나의 말에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는 한유진을 부도덕하고 계산적인 여자로 몰아가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뒷담화는 미나의 분노를 조금도 해소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더 확실한 복수를 원했다. 결국 미나는 참지 못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사설 흥신소에 연락했다. 그녀는 거액의 수표를 망설임 없이 건네며 의뢰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줘.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특히 남자 관계, 그리고 돈 문제, 어떻게든 그녀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만한 먼지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겠어.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한유진이 파놓은 더 깊은 함정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짓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지났다. 이강우는 코르보 케미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희미하게나마 인지하기 시작했다. 현지 법인장이 보내온 보고서에는 노조가 초기 요구안을 철회하고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 경영 참여, 보장 등 훨씬 더 복잡한 요구들을 들고 나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배후에 전문적인 컨설팅 집단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여져 있었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겨우 그깟 노조 하나 관리 못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늦추게 생겼잖아. 이강우는 부하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의 핵심 원료 공급 라인은 완전히 멈춰섰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증권가의 대형 그룹에 신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찌라시 수준이었지만 원료 공급 중단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유력 경제지에서 익명의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인용한 짧은 기사를 내보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대형 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폭락 수준은 아니었지만 견고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그래프에 처음으로 나타난 의미 있는 파란색 신호였다. 이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랗게 변한 주가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성가신 일이 자꾸 겹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똑같은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하락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1단계 작전 비국면, 성공적으로 종료. 목표물의 심리적 동요 관측됨. 시장의 신뢰에 미세한 균열 발생. 2단계 작전 개시 준비 완료.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침내 호수 전체를 흔드는 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코르보 케미컬의 파업이 2주를 넘어가면서 한때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던 그 사건은 이제 대형 그룹 전체를 짓누르는 악성 종양으로 변해 있었다.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의 지연은 공식화되었고 연기된 기간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증권가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형 그룹 본사 빌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복도를 이제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배회했. 마침내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이 회장, 즉 이강훈의 아버지가 직접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이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잔뜩 굳은 얼굴로 아들인 이강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남미의 작은 공장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룹 전체를 흔들어? 자네가 총괄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소상히 보고해봐. 이강훈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아버지의 질책과 다른 임원들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현지 노조가 예상보다 훨씬 악질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회의실에 냉기만 더할 뿐이었다. 그때 이강훈의 사촌이자 그룹 내 경쟁자인 기획조정실장 김 이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는 창업주의 동생, 즉 이 회장의 동생의 아들로 능력은 출중했지만 언제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인자에 머물러야 했던 인물이었다. 변명은 그만하시죠. 이상무. 이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분기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코르보 케미컬의 노사 문제와 재무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 보고서를 묵살한 것이 바로 이상무 아니었습니까? 김 이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강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보고서의 수많은 항목 중 하나였을 뿐이야. 그걸 가지고 내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가?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김 이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임원들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대영이라는 철옹성 같던 제국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외부의 작은 충격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회장은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김 이사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저 무능한 아들을 향해 주먹을 내리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대형 그룹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내부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유진의 지휘 본부에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대형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회의실의 음성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물들의 발언과 그들의 관계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외부의 압력은 내부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부서뜨리고 있었다. 김 이사의 등장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던 변수였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다. 유진은 즉시 김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경력, 성과, 그리고 이강훈에 대한 뿌리 깊은 경쟁심까지 모든 정보가 그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직접적인 아군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대영을 흔드는데 아주 유용한 장기말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했다. 유진은 즉시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대형 그룹 내부의 분열을 외부로 확산시켜 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계 정보원을 통해 한 유력 경제지의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정보의 내용은 RS 코퍼레이션의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대형 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 즉 이강훈 상무의 실책과 그를 비판하는 김 이사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며칠 후 대형 왕국의 균열, 오너 일가의 불협화음,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기사는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었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의 차질이 단순한 해외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오너 일가의 무능과 암투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주요 포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특히 재벌 그룹의 내부 분열은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시그널이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대형 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했다. 지난 몇 주간의 하락은 애교로 보일 정도의 가파른 추락이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고 그룹의 시가총액은 하루아침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성벽의 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형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이 회장은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 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문제의 근원을 향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한 쥐새끼를 찾는 데에만 집중되었다. 이강훈은 모든 의심을 김 이사에게 돌렸다. 그는 공공연하게 김 이사를 비난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회사는 외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신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한 마녀 사냥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니터에 펼쳐진 대혼란의 파노라마를 차갑게 응시했다.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 대형 그룹을 비판하는 수천 개의 뉴스 기사, 그리고 김 이사와 이강훈의 프로필.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그림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보안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최민아가 의뢰한 흥신소의 동향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신상 정보를 캐기 시작했지만 유진의 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짓 정보에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작은 창과 자신이 적의 심장을 향해 던진 거대한 창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최민아의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유진에게 또 다른 공격 루트를 제공해 줄 뿐이었다. 대영이라는 거대한 성은 이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반란으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다음 단계를 위해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제는 적의 혼란을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할 때였다. 한유진은 추락하는 대형 그룹의 주가 그래프에서 눈을 떼고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보니 문득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10년 전 명문대학의 캠퍼스, 가난한 장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대학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총장상과 해외 유학 기회가 걸린 교내 최대 규모의 논문 경진대회였다. 유진은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혁신적인 경제 모델 분석 논문을 제출했다. 반면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최민아는 부유한 아버지가 고용한 대필 작가가 써준 그럴듯한 논문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수상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유진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날 최민아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패배의 굴욕을 맛보았다. 그녀는 유진의 재능을 인정하는 대신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교내 익명 게시판에 유진이 담당 교수를 유혹해 논문 주제를 미리 빼돌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의 근원지는 명백히 최민아였지만 증거는 없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부정한 학생으로 낙인 찍혔고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고 멀리했다. 그녀는 결국 총장상을 반납해야 했고
유학의 꿈도 접어야 했다. 유진은 그때 깨달았다. 진실이나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며 때로는 가장 비열한 거짓에 의해 쉽게 짓밟힌다는 것을. 그날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 어떤 거짓과 모함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만의 성을 쌓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의 이 전쟁은 어쩌면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한편 현재의 최민아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형 그룹의 주가 폭락과 내부 분열 기사로 인해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남편 이강호는 연일 계속되는 질책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모든 짜증을 아내인 미나에게 쏟아냈다. 미나는 이 모든 불행이 갑자기 나타난 한유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악마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했다. 그때 그녀가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기다리던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미나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목표 한유진, 현재 오션 트레이딩이라는 소규모 무역회사 소속. 해당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적인 해외 자금 거래에 연루된 정황 포착. 또한 한유진은 과거부터 재력가 남성들의 스폰서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됨. 이 모든 것은 유진의 보안팀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짓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은 미나에게 이 조작된 보고서는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 진실이었다. 역시 그랬어. 한유진 같은 여자가 제 힘으로 성공했을 리가 없지. 그녀는 이 보고서를 이용해 한유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더 나아가 그녀를 비호하는 듯한 권지혁에게까지 망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보안팀으로부터 미나가 거짓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것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오션 트레이딩의 이름으로 가짜 사업 계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홍콩의 한 유령 회사와 불법적인 희토류를 밀거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자극적이고 위험한 계약이었다. 모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은 진짜처럼 정교하게 위조되었다. 다음으로 유진은 이 가짜 계약의 마무리를 위해 홍콩 측 파트너와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일부러 최민아의 친구들이 자주 드나드는 청담동의 한 호텔 라운지로 정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흥신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최민아의 귀에 흘러들어갔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굶주린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예상대로 최민아는 이 정보를 듣자마자 흥분했다. 이것이야말로 한유진을 현장에서 체포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돈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연예부 기자를 대동했다. 권지혁 총수의 숨겨진 여자, 불법 밀거래 현장에서 발각되다. 그녀는 벌써부터 인터넷을 뒤덮을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상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약속 당일 호텔 라운지는 평소처럼 평화로웠다. 유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잠시 후 한 중년 남성, 유진 측이 고용한 배우, 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주고받았고 이내 남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유진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의심스러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한유진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최민아가 고용한 기자와 함께 요란하게 등장했다.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미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소리쳤다.
여러분 모두 이 여자를 보십시오. 대형 그룹을 음해하던 여자의 실체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녀는 흥신소에서 받은 조작된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며 유진을 사기꾼이자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주목했다. 유진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나가 더 많은 말을 내뱉도록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나가 한참 동안 유진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잠깐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유진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옷깃에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의 배지가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미나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최미나 씨, 현재 저희는 불법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오션 트레이딩에 대한 함정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함정 수사라니요? 저는 범죄 현장을 고발하러 온.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고자 한유진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유진은 미나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것을 예측하고 역으로 그 상황을 이용해 법적인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미나를 불법 행위의 현행범으로 만들어버렸다. 미나는 자신이 데려온 기자를 다급하게 쳐다봤지만 기자는 이미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카메라를 내린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최미나는 완벽한 KO패를 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끌려나가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대형그룹 며느리의 추악한 스캔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터였다. 최미나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대형그룹 며느리가 사설 흥신소를 고용해 무고한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역으로 금융감독원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다는 뉴스는 그야말로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 행위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이미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 차질과 경영권 분쟁설로 휘청이던 대형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오너 일가의 도덕적 리스크의 공포를 느끼고 투매에 나섰다. 대형그룹이라는 이름은 이제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 아닌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한유진이 치밀하게 설계한 개인에 대한 복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대형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고성과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아들 이강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네가 아내 하나 단속 못해서 그룹 전체를 망신시키고 말아먹을 셈이냐. 당장 그 여자랑 이혼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서 어떻게든 수습해. 그의 분노는 이제 사태 해결이 아닌 어떻게든 가문의 이름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강훈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밖에서는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안에서는 아버지의 질책과 경쟁자들의 조롱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어리석은 아내를 원망했지만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 권지혁과 한유진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회사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는커녕 며느리의 스캔들이라는 내부의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역량을 소모하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포식자는 먹잇감이 가장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한유진의 지휘본부. 그녀는 권지혁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대형 그룹의 실시간 주가와 지분 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주가는 목표치 이하로 떨어졌고 우호 지분은 스캔들로 인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지금이 바로 대영의 심장을 꿰뚫을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냥감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는 직접 사냥에 나서는 왕의 눈빛이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레스를 깨워라. 그 한마디에 거대한 금융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아레스 코퍼레이션의 비밀 자금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이 몇 달에 걸쳐 설계해 놓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투자 펀드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대형 그룹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기에 그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시장에서 조용히 흡수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고 RS의 익명 펀드들은 그것들을 묵묵히 받아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마감을 1시간 앞두고 RS 코퍼레이션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RS 코퍼레이션 적대적 MA 선언, 대형 그룹의 경영권 인수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 정상화 추진. 이 한 줄의 공시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언론과 증권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계 서열을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유진이 직접 작성한 RS의 공식 입장문은 더욱 교묘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정복자의 선언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능한 경영진으로부터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추락한 기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구원자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입장문은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RS의 선진적인 경영 시스템만이 대영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RS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형 그룹의 임원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이 회장은 보고서를 들고 온 비서의 뺨을 내리치며 현실을 부정했다. RS라고? 권지혁, 그 젊은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끝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미 공장의 파업, 내부 분열을 조장한 언론 기사, 그리고 며느리의 어리석은 스캔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쇄 공격이었음을 이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 모두에게 비웃음 당하던 그 여자, 경멸스럽도록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 여자, 한유진.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을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여자가 설계했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사자를 토끼로 착각하고 건드린 것이다. 당장 우호 지분을 확보해 백기사를 찾아 은행에도 연락해서 자금 지원을 약속받아 어떻게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해. 이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임원들은 허둥지둥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유진은 그들의 모든 퇴로를 미리 계산하고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 RS는 이미 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으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부패한 대형의 경영진보다는 냉철한 RS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자신의 지휘 본부에서 이 모든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메인 스크린에는 맹렬한 기세로 치솟는 RS 코퍼레이션의 로고와 그 아래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는 대형 그룹의 로고가 오버랩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사냥꾼이 마침내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고 포효하는 순간이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저항하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 잔인하고 냉정한 마무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RS 코퍼레이션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은 대형 그룹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씨 일가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이 회장은 남은 모든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른 대기업들에게 백기사가 되어달라고 애원했고, 동시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방어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시장은 RS와 대형 두 거인의 힘겨루기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저항은 한유진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대형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상태였다. 이 회장이 백기사를 찾아 접촉할 때마다 그 회사에는 익명으로 대형 그룹의 숨겨진 부실 자산과 우발 부채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보고서를 받아본 기업들은 누구도 침몰하는 배에 함께 올라타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 하지 않았다. 백기사 전략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무력화되었다. 자사주 매입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형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할 때마다 유진은 언론의 대형의 또 다른 비리나 경영 실패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의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 기사, 오너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폭로 등이 터져 나오자 시장의 공포는 더욱 커졌고 매도 물량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대형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귀중한 실탄만 낭비하고 있었다. 대형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쥐들이었다. 배가 가라앉을 것을 직감한 내부 임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인물은 기획조정실장 김이사였다. 그는 이씨 일가와 함께 몰락하는 대신 새로운 승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이사는 극비리에 RS 코퍼레이션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 그의 연락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유진에게 보고되었다. 유진은 그의 배신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는 대신 신분을 위장한 법무팀의 핵심 인사를 내보내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호텔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대형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략이 이루어졌다. 김 이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내밀었다. 이 회장에게는 수십 년간 관리해온 거액의 비자금 계좌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는 불법적인 자금도 모두 거기서 나오고 있죠. 제가 그 증거 자료 전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아레스가 대영을 인수한 뒤 제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야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문을 배신하는 대가로 새로운 왕국에서의 권력을 약속받고 싶어 했다. 유진은 통신 장비를 통해 이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법무팀 인사에게 거래를 승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이사가 넘긴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친 분식회계, 탈세, 횡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것만 터트린다면 대형 그룹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편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몰락하는 이들의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강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매일 밤술에 취해 아내 최민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며 폭언을 퍼부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쓸데없는 여자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내 인생, 우리 가문 전부 네가 망쳤어. 그는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었고 자신보다 약한 아내를 공격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한때 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민아의 세상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남편은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그녀의 이름은 상류층 사교계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화려했던 저택에서는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절망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마침내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녀는 김 이사에게서 받은 비자금 증거 자료를 금융당국과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형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대형그룹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뉴스가 터져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대형그룹 본사 건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압수수색, TV 화면에 그룹 본사가 검찰에 의해 유린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대형그룹의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원하던 이 회장의 돈줄은 완전히 막혔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대영이라는 거대한 성의 모든 방어선은 무너졌고 성문은 활짝 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승자가 패자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지휘 본부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압수수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보다는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는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대형그룹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졌다. 이 회장의 개인 자산과 비자금 계좌는 모두 동결되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모든 실탄을 잃었다. 아레스 코퍼레이션은 그 사이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사회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항복 절차뿐이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회장은 권지혁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권지혁이 있다고 믿었고 마지막으로
남자 대 남자로 단판을 지어보고 싶었다. 권지혁은 의외로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번 인수합병을 총괄한 자신의 핵심 전략가를 대동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회장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그 조건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최고층 프라이빗 룸이었다. 한때 이 회장이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테이블에는 이 회장과 그의 아들 이강훈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이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이강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폐인처럼 지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이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직접 만나주니 고맙군, 권총수. 하지만 그의 인사는 권지혁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에 의해 중간에 끊기고 말았다.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이는 정장을 입은 여자, 바로 한유진이었다. 이 회장은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권지혁이 데려온 젊고 유능한 비서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던 이강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온몸이 마비된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간신히 읊조렸다. 유진, 그제야 이 회장도 멍한 표정으로 유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파티장에서 며느리에게 멸시당하던 그 하찮아 보이던 여자.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설계자가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유진은 두 사람의 충격적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지혁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이 회장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권총수, 저런 계집애를 앞세워서 나를 모욕할 셈인가?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소리쳤다.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이 입을 열자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과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 회장님. 처음부터 이 모든 전략을 설계하고 지휘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고작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원하는 게 돈인가? 그래, 얼마면 되겠나? 얼마를 원하면 이 미친 짓을 멈추고 사라져 주겠나? 그는 돈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세상을 다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과 대형그룹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이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첫 화면에는 코르보 케미컬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가 떠 있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 보고서를 묵살하셨죠. 작은 위험을 무시하는 오만함,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다음 화면에는 대형그룹 임원회의의 녹취록이 나타났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외부의 위기를 내부의 책임 전가로 돌리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기계처럼 감정 한 점 섞지 않고 그들의 모든 과오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언론 대응의 실패, 며느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방치한 것, 그리고 김 이사의 배신을 자초한 리더십의 부재까지.
그녀는 마치 신이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그로 인한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김 이사가 넘긴 비자금 장부의 스캔 파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유진의 말에 이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왕의 깊은 절망감만이 남았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자신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젊은 여자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고 완벽하게 해체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유진은 마지막 통첩을 건넸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임시 주총에서 이씨 일가 전원은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십시오. 보유 지분은 RS 측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검찰 수사 외에 RS 측에서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퇴로를 열어주었지만 그것은 패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전쟁을 마무리 짓는 승자의 선언이었다.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여다 이내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이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다. 옆에 앉아있던 이강훈은 그저 멍하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대영의 시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유진과 권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섰다. 방 안에는 몰락한 부자, 후지의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호텔을 나와 서울의 야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 유진은 10년 전 대학 교정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몇 달 전 파티장에서 당했던 모욕감을 떠올렸다.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왕은 쓰러졌다. 체크메이트였다. 이씨 일가가 항복한 며칠 뒤 대형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그곳은 더 이상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뒤에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의 해임안과 RS 코퍼레이션이 제안한 새로운 이사진 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수십 년간 호령했던 대영 왕조는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소식은 재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시대가 변했음을,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고된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인수 후 통합 PMI를 지휘할 총괄 책임자로 한유진을 임명했다. 그녀의 이름과 직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무도 몰랐던 무명의 인물이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유진이 처음으로 옛 대형그룹의 임직원들 앞에 선 날 강당에는 불안과 체념의 공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에게 어떤 숙청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첫마디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불같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을 것입니다. 부패는 뿌리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는 단 하나의 원칙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고 보상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강도 내부 감사에 착수하여 이씨 일가 시절의 부패고리를 잘라내는 동시에 능력은 있지만 줄이 없어 승진하지 못했던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하기 시작했다. 코르보 케미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좌천되었던 직원은 리스크 관리팀의 핵심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처리에 직원들의 불안은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배신자에 대한 처리도 잊지 않았다. 김 이사는 약속대로 새로 출범한 아레스바이오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 자리는 화려한 직함과 높은 연봉이 보장될 뿐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유진과 아레스에서 파견된 재무총괄 임원에게 있었다. 유진은 그의 야심을 보상해 주었지만 결코 그를 신뢰하지는 않았다. 배신자는 언제든 또 다른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이사는 자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기업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동안 사법 시스템은 낡은 시대의 범죄자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되기는 했지만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자존심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는 남은 인생을 사회의 지탄 속에서 비참하게 보내야 했다. 이강훈 역시 경영 실패와 일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의 인생도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아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법적인 처벌은 가벼웠을지 몰라도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그녀에게는 그 어떤 징역형보다 가혹한 형벌이었다. 공적인 정의와 사적인 복수가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완성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의 지휘 아래 옛 대형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핵심 역량의 자원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형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바이오메디카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을 거쳐 아레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실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최고의 인재들로 새로운 팀을 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패의 상징이 이제는 아레스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옛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가구가 바뀌고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만은 그대로였다. 그때 권지혁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한 대표. 아레스 바이오의 새로운 대표이사. 그것은 임시직이었던 PMI 팀장과는 다른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직책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제국의 일부를 온전히 맡길 생각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와 자신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폐허 위에 이제 새로운 제국의 튼튼한 초석이 놓였다. 그 중심에는 한때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한 여자.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한 리더가 된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전쟁의 상흔은
이제 대부분 아물었고 그 폐허 위에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유진의 지휘 아래 새롭게 출범한 RS 바이오는 재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감한 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옛 대형그룹의 낡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장은 유능한 리더의 등장에 뜨거운 신뢰로 화답했고 회사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한유진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특히 그녀는 과거 대형 시절에 억압받았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낡은 위계 질서 대신 활기찬 에너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어느 주말 오후 유진은 혼자 차를 몰아 모교 캠퍼스를 찾았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교정은 1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이름 위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게시판 앞을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그때의 상처는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주 작은 흉터 자국일 뿐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올감했던 절망과 싸워 이겼고, 이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문득 그녀는 한때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들의 소식을 떠올렸다. 얼마 전 최미나가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는 지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버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강우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조용한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다. 유진은 그들의 소식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나간 과거의 인물들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무능함이 특권을 이기는 시스템에 대한 그녀만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증명하고 싶었다. 진정한 힘은 상속받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으로 얻어낸 지성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대형 그룹의 몰락은 그 증명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 목적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를 세상에 관철시킨 것이었다. 그날 저녁 RS 바이오의 신약 개발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가 열렸다. 1년 전 유진이 굴욕을 당했던 그 화려한 파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곳에는 허영과 과시 대신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자부심과 동료애가 가득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대표이사인 한유진이었다. 수많은 축하 인사에 둘러싸여 있던 그녀는 잠시 틈을 내어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다. 이런 자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그녀의 옆에 서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잔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잔을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용한 곳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말에 권지혁의 입가에도 드물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한때 유진에게 그 불빛들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당신을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제국까지 건설할 줄은 미처 몰랐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전우회와 서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두 천재의 깊은 유대감이었다. 앞으로 어떤 더 큰 전쟁이 닥쳐오더라도 그들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그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도 알고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지는 고요한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유진은 다시 도시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복수도 상처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직접 일궈낸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펼쳐나갈 무한한 미래만이 존재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승리한 자를 위한 고요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